지난 11월 17일 북형제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던 갈치잡이 배에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다. 수심 100m에 들이운 그물, 그 안엔 묵직한 뭔가가 걸려 있었다. 선원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내가 배로 한 30년을 타서 그만 처음 봤어요. 그 개구리인 줄 알았어. 엄청나게 컸어. 바닷속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온 생명체. 그것은 거대한 오징어였다. 길이 7m 40cm, 어른만한 몸통, 야구공 같은 눈, 장대 같은 긴 다리. 상상을 초월하는 이 기괴한 오징어는 지구 최대 무척추 동물 대왕 오징어였다. 심해의 거대 생물은 오랫동안 인간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어왔다. 겨울이면 문어가 많이 잡히는 포항 앞바다. 수중 계곡이 발달하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어종이 풍부하다. (30년간)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온 이삼수 씨. 그의 배 옆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생물이 떠올랐다. 이상한 물체니까 빨리 와가지고 오시라고. 물까지 치고 빨리 오셔서 한번 봐봐라고. 이상한 게 있다고. 그것은 아직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까지 이 바다 생활을 하다가 처음 보니까 뭐 괴물 따위고 깜짝 놀랐지. 괴물 같은 이 거대한 생명체는 엄청나게 큰 오징어였다. 8개의 다리와 2개의 긴 촉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외투막. 크기만 다를 뿐 오징어와 똑같은 구조였다. 다리를 펼치자 전체 길이가 8m에 이르렀다. 일반 오징어의 수백 배에 달하는 거대 오징어. 그것은 가끔씩 바다에 나타나 배를 집어 삼킨다고 알려진 전설 속의 동물 대왕 오징어였다. 사람들은 이제 구경하고 많은 사람들, 구경하고 방파제 낚시 온 사람들하고 이래가지고 구경하고, 그래 이제 그 큰 오징어 이제 이래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제 풍악을 내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어른들하고 구경 온 사람들 나와가지고 먹으라고 하니까, 그런 오징어는 먹으면 안 좋다고, 그애는 뭐 불길하다 안 좋다 이래가지고 아무도 그걸 먹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날이 그 경리에 쉬고 그 산에 가가지고 묻었다고. 16세기 처음 발견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약 600개 채만이 보고된 희귀생물 대왕 오징어. 그러나 당시 포항에선 불과 일주일 전 또 한 마리의 대왕 오징어가 발견됐었다. 전체 길이 3.3m, 이미 기력을 잃은 상태에서 연안을 떠다니던 오징어였다. 그로부터 1년 뒤 울진 앞바다에선 4m짜리 대왕 오징어가 발견되었고, 3년 뒤인 2000년에는 또다시 포항근해에서 대왕 오징어가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겨울에 죽기 직전의 상태로 연안을 떠다니다 발견됐다. 대왕 오징어가 주로 그 겨울에 나타나는
그 확률이 높은 거는 표층 수온이 겨울에 낮기 때문에, 즉 그 대왕 오징어가 사는 그 깊은 수심의 수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수온 차이가 거의 없어서 주로 겨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해 어민들이 가장 깊이 그물을 들이워 잡아 올리는 것은 게다. 수심 200m에서 2000m 사이에 서식하는 게. 만약에 대왕 오징어가 이 수심대에 산다면 게잡이 그물에 걸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30년 넘게 게잡이를 해온 선장에게 대왕 오징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대왕 오징어는 본 적이 없어요. 소문은 들었어요. 대왕 오징어가 잡혔다고 들었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심해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대왕 오징어. 동해 깊은 곳에 대왕 오징어가 살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동해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지역 중에 하나인 독도에서 대왕 오징어를 찾아보기로 했다. 수심 20m, 독도의 바닷속은 수중 밀림이다. 감태 등 수초가 무성한 바다숲을 따라 난류성 어류와 넓은 온도대에 분포하는 광원성 어류, 아열대성 어류가 뒤섞여 살아간다.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교차하면서 만들어낸 바다의 생명력이다. 자연생 대왕이라는 감태라고 하는 종들이 울창하게 해중림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중림을 형성한 곳 밑에 조그마한 생태계가 또 구성돼서 그 해조류를 대상으로 살고 있는 그런 동물들도 함께 서식하고 있고 안정적인 군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독도 바닷속의 풍부한 먹이는 그것을 노리는 포식자들에겐 유혹이 된다. 제작진은 좀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독도의 바닷속 생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40m) 이상을 잠수할 수 있는 테크니컬 다이버들로 해저 탐사팀을 결성했다. 해저의 압력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제호흡기와 혼합기체 블렌더를 착용했다. 목표는 수심 100m, 사상 최초의 독도 심해 탐사다. 100m 길이의 닷줄을 바닷속에 들이우고 4명이 한 조가 되어 잠수해갔다. 그러나 수심 30m 지역에서 탐사팀은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혔다. 바닷속에 수직으로 들이운 닷줄이 심하게 꺾여 있었다.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30m 수심까지는 외국의 바다처럼 너무 선명하고 아주 수명한 그런 그 시계를 보여주다가 30m 수심을 기점으로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그 수온도 10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수온이 아주 심하게졌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촬영도 안 되고 빛도 없고 더군다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그 조류가 수면하고 다른 물속에서 조류가 속으로 흐르는 걸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특색이고 좀 이제 다이빙하기 아주 진도 다이빙하기에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 조류가 거세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심한 동해. 동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독도 앞바다는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제작진은 다시 독도 해저 탐사에 나섰다. 이번엔 사람 대신 드롭 카메라를 바닷속에 투하하기로 했다. 드롭 카메라는 수중 촬영 전문 카메라로 사람이 물 위에서 카메라를 조종해 바닷속을 촬영할 수 있다. 드롭 카메라가 해저 100m를 향해 빠르게 내려갔다.
감사합니다. 오퍼레이터들은 해저로부터 전송돼 오는 영상을 지켜보면서 카메라를 조종한다. 카메라도 안 보고 바다에 스매를 다 있거나. 수심이 깊어질수록 바닷속은 어두워진다. 마침내 100m 지점에 도착했다. 1m만 다시 올리고. 천천히. 가만히. 태양광선이 거의 투과되지 않는 해저 100m. 더 이상 해조류는 보이지 않는다. 수심 300m까지 서식하는 갈치와 볼락류의 물고기들만이 춥고 어두운 바닷속을 지키고 있다. 제작진은 이곳에 사흘 동안 카메라를 들이우고 물고기의 이동을 관찰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대왕 오징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제작진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시험조사선인 탐구 1호를 타고 좀 더 깊은 바닷속으로 대왕 오징어를 찾아 나섰다. 탐구 1호는 지난 2004년에 개발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조사선이다. 예, 지금 조사선을 가지고 삼척 동방 15마일 정도 되는 수심 900m 정도 되는 어장을 지금 보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지금 해도상으로 요 위치인데 여기가 주 어장이 될 겁니다. 지금 조사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 지역은 울릉 분지. 울릉 분지는 탐구 1호가 세 번째 조사를 벌일 만큼 깊은 수심 속에 다양한 어족을 보유하고 있는 동해 생태 연구의 중요한 거점이다. 탐구 1호는 해저에 저인망 그물을 들이워 어족을 수집하는 트롤 조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트롤 조사 방식은 해저에 붙어 있거나 해저 가까이에 사는 어족까지 수집하는 조사법이다. 만약 심해에 대왕 오징어가 있다면 조사선의 그물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릉 분지 수심 900m 지역에서 트롤 조사가 실시됐다. 탐지기에 나타난 울릉 분지 조사 지역은 평탄한 해저의 모습이다. 조업이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해저의 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울릉 분지 수심 900m 지역에서는 홍게가 압도적인 개체수를 보였다. 심해 어류들도 다수 포획됐다. 삼식이가 생겼네. 살았네. 빡빡 살았네. 입벌리. 분홍곰치. 연구원들은 어류의 개체수와 무게, 길이 등을 측정해 기록한다. 23.0 동해 깊은 바다의 생태와 18.5, 변화성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15.4. 첫걸음이다.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저기 청자갈치고요. 고단이 가시 칠성갈치, 가시배도갈치 이런 고단한 주먹군수배기 이런 종들이 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단의 개 종류는 붉은 대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서해 일대에 대거 분포하는 붉은 홍게. 수심 400m 이상 지역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심해 어류다. 성질이 사나운 데다 이빨이 날카로운 꼼치. 암초지대 빈 구멍을 차지하기 위해 문어와 곧잘 싸움을 벌이는 심해의 무법자다. 머리가 몸의 절반인 주먹 물수배기. 주먹 물수배기의 커다란 입은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다. 심해엔 먹이가 적기 때문에 먹잇감이 나타나면 자신보다 몸집이 크더라도 공격해 삼켜버린다. 심해 어류들은 젤리처럼 흐물흐물한 몸을 가졌다.
10m를 내려갈 때마다 일기압씩 높아지는 심해의 수압에 견디기 위한 것이다. 바위 틈에 사는 가시배 도라치,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해저면과 비슷한 회갈색 빛깔을 띠고 있다. 오징어도 발견됐다. 대왕 오징어처럼 심해에 사는 매오징어다. 발광기를 통해 몸에서 빛을 낸다. 심해 생물들 중엔 이처럼 발광기관을 가진 것들이 많다. 몸에서 빛을 내 먹이를 유인하거나 수면에서 내려오는 빛의 효과를 감소시켜 적으로부터 몸을 은폐한다. 대왕 오징어 포획에 실패한 연구팀은 다음 날 수심을 낮춰 해저 700m 지점을 다시 조사했다. 이곳에서 대왕 오징어를 발견할 수 있을까? 수심 700m 지역에서도 심해성 어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풀린 풍선에 물을 담아놓은 듯 넓은 몸통을 가진 뚝지. 배의 흡판을 이용해 바위에 붙어 사는 뚝지의 몸은 불포와 지방으로 뒤덮여 있다. 심해의 압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뱀장어처럼 긴 몸을 가진 벌레 문치. 다 자랐을 때 몸 길이가 90cm에 달한다. 깊은 바다에 사는 벌레 문치는 사냥에 용이하도록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 결국 두 번째 조사에서도 대왕 오징어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바다 생태계의 최상위층에 속하는 포식자 대왕 오징어는 개체수 또한 적다. 그러나 인간은 수백 년 동안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바다를 누벼왔다. 조사팀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글쎄 저는 저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는데 그 동해가 태평양에 연해 있는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대양성 어종들도 충분히 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에서는 또 다른 심해의 거대 생물이 발견됐다. 제가 길가에 도착하니까 엄청난 괴물 같은 고기를 잡아놨어요. 수염이 길게 나 있고 또 모양도 빨간 수염이 나 있고 눈은 막 커다랗게 빨갛게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고기인가 하고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몇 명이서 들고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그것은 길이 3.5m의 산갈치였다. 은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 칼처럼 얇은 등. 갈치와 유사한 생김새에 붉은색 지느러미와 촉수를 세우고 있는 산갈치는 1년의 절반은 산에서, 나머지는 바다에서 산다고 구전되어 온 전설의 물고기다. 산갈치가 사는 곳이 보통 한 수심 200m 정도 되는 그런 깊은 곳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물고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산갈치가 병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노화가 되어서 힘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그 구력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표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영일만에선 10년 전에도 산갈치가 발견됐다. 이후 포항 일대에서 매년 한두 마리씩 포획된다. 대왕 오징어의 발견 지역과도 일치한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심해, 그곳엔 어떤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심해는 수심 200m 이상의 바다를 가리킨다. 바다는 심해로 내려갈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를 보인다.
수심 200m를 벗어나면 수온은 0.6도까지 떨어진다. 10m의 일기압씩 높아지는 수압은 5,000m에 이르면 쇠공을 찌그러뜨릴 정도로 강하다. (10년) 전부터 심해 연구를 해온 잠스텍에서는 심해 어류인 아카동코를 사육하며 심해 생물들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아카동코의 고향은 1200m 아래의 심해로 8년 전 한 어민이 기증했다. 머리가 크고 입이 넓적한 아카동코는 눈앞에 먹이가 보이면 잽싸게 낚아챈다. 잠스텍에서는 심해 연구를 위해 1989년 잠수정을 개발했다. 그것은 신카이 6500, 해저 6500m를 탐사할 수 있는 유인 잠수정이다. 신카이 6500은 그동안 태평양 심해를 탐사하며 많은 심해 어류들을 관찰, 기록해왔다. 수심 1000m 지역, 긴코 은상어가 먹이를 찾고 있다. 긴코 은상어는 등지느러미 앞쪽에 있는 독가시를 이용해 사냥을 한다. 머리가 크고 꼬리가 가는 민테류는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꼬리를 쳐들고 천천히 유영한다. 꼬리 민테류는 심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류로 수심 6000m까지 서식한다. 빛이 전혀 없는 무광층 심해어는 눈이 아예 없다. 그러나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지역에 사는 심해 생물들은 커다란 눈을 가지고 있다. 어두운 심해에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 발달한 것이다. 심해 어류들은 대체로 0도에 가까운 수온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먹이를 찾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움직이는 만큼 열량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화려한 빛깔의 돌산뱅이 옆에서는 문어가 발견됐다. 육지 인근 바다의 바위 틈에 산다고 알려진 문어가 해저 2000m 지역에도 살고 있다. 심해어들은 바다 상층부에서 죽어 심해저로 가라앉은 사체의 유기물을 먹거나 뻘을 걸러 뻘 속의 동물을 포식한다. 심해어들의 큰 특징은 자기 몸 안에 수분 함량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엄청난 수압에 견디기 위해 몸 안과 밖의 수분 함량을 맞춰 내압과 외압이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그래서 심해어는 공기주머니인 불에가 없다. 엘퉁이류의 물고기는 발광기관을 가진 대표적인 물고기다. 몸에서 빛을 내 먹이를 유인한 뒤 잡아먹는다. 잠스텍에서는 일본 서해, 즉 우리나라 동해 인근의 심해저 또한 조사했다.
だいたい一番深いところでも3100メートル程度であります。ただ3000メートルというと日本海では非常に深い場所になりますので、そういうなぜそういった深いところに特徴的に微生物のマット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をいろいろ調べているというのが現状です。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동해 해저면은 바다의 표층에서부터 내려온 유기물들이 넓은 뻘을 형성하고 있다. 뻘 가운데엔 해면 동물의 한 종류인 씨 스펀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수심 1300m 지역에선 오징어가 발견됐다. 개를 잡기 위한 통발에 개가 모습을 보인다. 심해 1100m 해저에도 산이 있고 절벽이 있다. 절벽에 붙은 유기물을 먹기 위해 해삼과 게가 모여든다. 갑각류의 일종인 단각류들은 해파리나 해조에 붙어 공생하면서 대구 등 다른 어류의 먹이가 된다. 심해의 물고기들은 대체로 연안의 물고기보다 오래 산다. 일조량과 먹이가 부족하고 수온이 낮은 대신 신진대사율이 낮아 수명이 길고 포식자 또한 적기 때문이다. 심해 어류는 수압에 눌리지 않기 위해 불포화 지방산으로 몸을 유지한다. 일본 연구원들은 이 심해 어류를 포획해 불포화 지방산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1000m) 이하 심해저에서는 민태류와 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심해의 바닥은 위에서 내려온 바다 생물들의 사체들과 그것들을 분해하려고 모여드는 미생물들로 인해 커다란 매트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매트는 심해 생물들의 먹이가 될 뿐 아니라 산업적인 연구 가치 또한 높다. 신海魚はですね、面白いことに多くの場合微生物を共生しております。でそうした共生した微生物がですね、そういう不飽和脂肪酸を作っているということも、今分かってきておりまして、特に深海に適応しているような微生物は大量にですね不飽和脂肪酸を作るということで、今バイオテクノロジーの分野では非常に大きく注目されております。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극한 환경의 심해. 그곳의 최종 포식자인 대왕 오징어를 찾기 위해 제작진은 다른 탐사 방식을 찾았다.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원격 무인잠수정 해미래. 20여 명의 연구진이 6년 동안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계 4번째 심해 잠수정이다. 해저 6000m까지 잠수가 가능한 해미래는 전동 추진기 6개를 이용해 자유자재로 해저를 탐사하며 넉 대의 고화질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심해의 생태를 영상으로 전송한다. 지난 4월 해미래에 역사적인 동해 첫 잠수가 있었다. 해미래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동해 심해에서 대왕 오징어를 찾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해밀에 부착된 유압식 로봇 팔은 해저에서 시류를 채취하고 각종 조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해저 2000m를 탐사하는 일은 우주를 가는 것과 맞먹는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바닷속 높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 부품과 케이블 등은 모두 기름으로 채운다. 심해 무인 잠수는 해미레와 해누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수중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해누비는 모선의 지시를 받아 해미레를 조정한다. 수심 2000m를 탐사하는 잠수정의 탐험이 성공한다면 동해 바닷속에서 대왕 오징어를 찾는 계획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잠수정을 투하하기 전에 먼저 초음파 항법 시스템을 입수시킨다. 해저면에 도착했을 때 모선과 잠수정 사이의 통신은 주로 음파로 이루어진다. 6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 모든 연구원들의 얼굴에 긴장이 감돈다. 먼저 해저면에 착지해 심해 생태계의 정보와 시류를 채취할 해미레가 입수됐다. 뒤이어 모선과 해미레 사이에서 해미레를 중간 조정하는 해누비가 입수했다. 하루의 대수 6.2m, 헤딩 225도. 해미레는 동해 수심 2000m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내려갔다. 그러나 수심 200m 지점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겼다. 해미레의 왼쪽 추진기가 멈춰선 것이다. 부과장님, 철수하는 게 정답이네. 지금 추진기 하나 갖고 내려가는 게 그 안에 내려가서도 오일이 생겨가지고 제어가 제대로 잘 안 되거든요. 해미레는 결국 수심 200m에서 철수하고 말았다. 해미레 왼쪽 수직 추진기의 내압 용기에서 일어난 누수가 원인이었다. 결국 내압 용기를 분해해 누수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조립해야 했다. 일단 추진기 하나 갖고 하니까 이제 자세가 기울어져가지고 한 5도 정도 자세를 기울이면서 내려가는 상태가 되고 속도도 뭐 분당 10cm 정도, 초당 10cm 정도를 이동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내려가면 가능하겠지만 내려가서 그 자세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틀 뒤 수리를 마친 해미레가 동해 심해저를 향한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이번엔 모든 게 순조로웠다. 해미레는 단숨에 수심 990m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잠시 후 해미레는 다시 작동을 멈춰야 했다. 해누비의 압력 보상기가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기름에 우유가 있을 경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10m 정도 내려갔을 때 수출할 수 있는 한계 범위 근처에 다다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연구원들은 내압 보상기를 꺼내고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200기압을 뚫고 동해 2000m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대왕 오징어의 살아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도쿄대학에 수중에서 대왕 오징어의 움직임을 촬영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 구보테라 스네미 교수. 그는 96년부터 대왕 오징어를 연구해온 생물학자다.
그는 일본과 우리나라 동해 연안에 출현하는 대왕 오징어에 주목하고 있다. 街頭膜だとこれでおそらく 1.7 メーター、2メーターないと思いますけど、でも結構大きめの大王ですね。ちゃんとこう食腕が最後まで残ってますから、この食腕の先端からこうヒレのこう先端までこう全部測ると8メートルです。はい。大王で間違いないです。 그는 2005년 영국의 한 과학 잡지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수심 900m에서 먹이를 공격하는 대왕 오징어의 모습을 담은 내용이었다. 구보테라 교수는 2002년부터 2년 동안 일본 오가사라와제도 치치지마 섬 앞바다에 오징어와 크릴새우를 매달아 놓고 대왕 오징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 결과 카메라에 먹이를 공격하는 대왕 오징어의 사진 550장이 잡혔다. 사건은 2004년 9월 30일 오후에 일어났다. 23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대왕 오징어 한 마리가 미끼에 접근했다. 긴 초관으로 미끼를 휘감은 대왕 오징어는 초관의 빨판이 바늘에 걸리면서 덫에 걸려든다. 이때부터 바늘로부터 벗어나려는 대왕 오징어의 사투가 시작됐다. 처음 2시간 동안 수심 600m 지점까지 상승하면서 바늘을 빼기 위해 대왕 오징어는 안간힘을 썼다. 그러다가 3시간이 넘자 800m 지점까지 하강하면서 지친 모습을 보였다. 4시간이 지났을 때 대왕 오징어는 마침내 바늘에 걸린 자신의 초관을 끊고 달아났다. 구보테라 교수가 실험 장치를 걷어 올리자 그곳엔 약 5m 길이의 초관이 남아 있었다. 食腕というのはね、こう割と伸びるんです。普通のではあんまり伸びないんですけど、こうぐっと伸ばして、で食腕の先には我々の手のひらのような部分があって、ここに吸盤がついてるんです。ですから餌を食腕を伸ばして捕まえる。それをぐっと引き寄せて、で今度他に口の周りにある8本の腕で餌を抱え込んで餌を食べる。 이로써 대왕 오징어의 초관의 용도가 밝혀졌다. 대왕 오징어는 2개의 긴 초관으로 먹이를 잡아 앵무새 부리 같은 입을 통해 먹이를 먹는다. 지금까지 대왕 오징어는 주로 북해와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등 세계 전역의 대양 주변에서 발견돼 왔다. 이 지역은 향유 고래의 서식 지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심 800m에서 1000m 사이에 사는 향유 고래. 전 세계 온대와 열대 바다에 주로 서식하며 약 20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향유 고래의 주 먹이는 대왕 오징어다. 향유고래의 공격을 받은 대왕 오징어는 초관으로 저항을 한다. 그래서 머리와 입 주변에 대왕 오징어의 빨판 자국이 선명한 향유고래가 자주 발견되곤 한다. 마코크지라는ですね、よく口の周り、こういうマッコウクジラって細い口してるんですが、この辺にですね、こう吸盤のマークがいっぱいつくんですね。で、その吸盤の大きさがちょうどダイオウイカの食腕の吸盤と同じような。ですからおそらくマッコウクジラがダイオウイカを食べるときに、ダイオウイカの儚い抵抗というか、抵抗としてそういう食腕でこういうところをピタッとくっつけたりするんですよね。それでそこのところに吸盤がなんとか残る。 대왕 오징어는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서해 근처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다. 구보테라 교수는 대양성 어류인 대왕 오징어가 한국과 일본 근해에 나타나는 것은 난류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日本海にずっといるわけじゃなくてですね、割と暖かい時期にその対馬海流でこう日本海に入ってきたものが冬の表面水がすごく冷たくなるもんですから、それで体を壊したりして、その浮力中率の
機能が、うまくいかなくなって表面に浮いてくるんですね。でその浮いたものがちょうど西風、大陸の方から吹いてくる西風で日本の沿岸に打ち寄せられる。ですからおそらく韓国の場合も浮いてきたものが何らかの風の影響で岸まで、押しやられて海岸に打ち上げられて見つかったということが多いんだと思いますね。 난류를 따라 이동해온 대왕 오징어가 겨울에 바다의 표층수가 갑자기 차가워지자 부력을 조절하지 못해 떠다니다 연안으로 밀려왔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국립해양조사원과 함께 동해의 해류 흐름을 분석했다. 대한해협을 따라 동해로 온 난류는 계절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패턴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포항 앞바다 영일만을 기점으로 난류의 흐름이 꺾이는 것이다. 동안 난류는 포항 영일만까지 흐르다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 난류와 기후 영향으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북쪽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동안 난류는 포항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해류의 변화는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포항 앞바다의 해저 지형을 분석했다. 그곳에서 해류의 흐름과 관련된 결정적인 해저 지형을 발견했다. 왕돌초였다. 왕돌초는 그 포항 위쪽에서 그 주변항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연안 지역과 그리고 이제 동해 심해저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자연적인 어떤 그 어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류들의 어떤 식처라든지 그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동쪽으로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수심 2,000m까지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항 앞바다 수중에 남북으로 길게 솟아오른 왕돌초는 여의도의 10배 면적에 달하는 거대한 해중산이다. 서쪽은 완만하고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제작진은 난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이곳을 주목했다. 해안 절벽을 따라 가파른 경사가 펼쳐진 왕돌초 동쪽 지역은 수심 1,500m까지 급강하한다. 거대한 심해 생물이 살 수도 있을 만큼 깊은 수심을 간직하고 있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먹잇감이 많고 깊은 수심이 있다면 왕돌초 인근은 대왕 오징어가 살기 좋은 곳일 것이다. 테크니컬 다이버 팀이 왕돌초 바다에 투입됐다. 오늘의 목표는 수중 100m다. 왕돌초 등대 주변엔 감태를 비롯한 해조류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 숲을 찾아온 고기들 또한 다양하다. 북서쪽은 북한 한류, 남동쪽은 동한 난류의 영향을 받아 한류와 난류 어종이 모두 존재한다.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자리돔. 빛깔이 화려한 황놀래기. 온대와 열대 지역에 사는 범돔까지 왕돌초는 동해 어족 자원의 보고다. 세계의 수중 봉우리를 거느린 동해 금강산. 왕돌초는 생명이 다른 생명을 불러 모으는 동해의 심장이다.
수중 탐사팀은 무성한 수중림을 지나 왕돌초의 바닷속 깊이 잠수해 들어갔다. (30m를) 내려가니 시야가 금세 어두워졌다. 왕돌초의 심해저엔 모래와 조개 껍데기, 유기물 등이 뒤덮여 거대한 퇴적층이 펼쳐져 있다. 수심 67m, 생명체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말미잘만이 바다 위쪽에서 떨어지는 유기물을 받아먹으려 입을 벌리고 있다. 다시 탐사팀은 더 깊은 바다를 향해 내려갔다. 마침내 수심 100m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불가사리만이 퇴적물이 가득 쌓인 바닥을 덮고 있다. バンドルという地域は段階性の魚が結構取れるということで、おそらく対馬暖流がこうぐるっと回り込んで、暖かい水がですね、その韓国の沿岸まで行っているような海域だと思うんですね。でそういうところだと冷たい水と暖かい水の間に混じり合いますね。そうすると結構生産性が高くなる。それで漁業の漁獲も高くなったと思いますけど、やはりダイオウイカもどっちかというと南の暖かい水からおそらく流れて押されてくるっていうんですかね、輸送されてきますんで、おそらくそういうところにもダイオウイカがいると思いますね。 포항 앞바다에 대왕 오징어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 지난 2004년 포항 구룡 앞바다에 대규모 향유고래떼가 발견됐다. 대왕 오징어를 주먹이로 하는 향유고래. 향유고래는 먹이를 찾아 동해로 온 것이 아닐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대왕 오징어들이 몇 번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도 대왕 오징어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향유고래가 좋아하는 먹이가 대왕 오징어이기 때문에 우리 동해에 향유고래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대왕 오징어 먹이가 충분히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김웅서 박사는 구보테라 박사와는 전혀 다른 가설을 주장한다. 동해 심해에 사는 대왕 오징어가 난류를 만나 부력 조질에 실패해 연안으로 떠밀려 온다는 것이다. 동해는 500m만 내려가면은 수온이 1도씨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대왕 오징어가 사는 그 정도 수심이 되면은 한 0.6도에서 0.7도씨 정도가 됩니다. 대왕 오징어가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는 셈이죠. 구보테라 교수의 실험에서 대왕 오징어는 바늘에 걸린 상태에서도 수심 900m에서 600m로 오가며 4시간을 버텼다. 난류에서 산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우리나라 그 동해에 있는 대왕 오징어가 대만 난류를 타고 그 동해로 들어갔다기보다는 그 동해에 예전부터 살고 있는 그런 대왕 오징어의 그런 그 개체군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깊은 수심과 풍부한 식생을 가진 동해. 대왕 오징어는 과연 동해의 심해에 살고 있는 것일까? (10월) 온누리호가 1차 실험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정비하고 2차 실험에 나섰다. 1차 실험 지역이었던 울릉 분지에 다시 잠수정을 들이운다. 이번에 ROV가 바다에 2차
20m 내려가서 시험 테스트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해문이 잇따른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의 생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겨울이 오는 길목이라 연구원들은 더욱 기대에 부풀었다. 지금까지 동해에 나타난 대왕 오징어는 모두 겨울에만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먼저 해누비가 입수를 시작했다. 봄에 있었던 실패 때문에 연구원들의 얼굴엔 일순간 긴장이 흐른다. 지금까지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심해에 사는 거대 생명체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연은 그 해답을 보여주지 않았다. 네, 저희는 이 해누비 해미레이 다이빙 2차 다이빙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결과의 성공 여부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미레가 바닷속을 향해 빠르게 잠수에 들어갔다. 해미레의 카메라에 스노우머린, 바다 눈이 들어온다. 울릉분지 심해 생물들의 먹이가 풍부하다는 증거다. 해누비는 순식간에 해저 2000m에 도착했다. 바다눈 사이로 개의 모습이 보인다. 잠시 후 카메라에 물고기의 형상이 잡혔다. 심해 어종 중 가장 개체수가 많다는 꼬리 민테류다. 울릉분지의 바닥은 태고적부터 쌓인 뻘을 일으켜 최초의 해저 탐사선 해미레의 도착을 환영했다. 바다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동해 심해저. 미지의 땅이었던 동해의 깊은 바닥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해누비는 해저 2000m 바닥에 착륙하지 않은 채 고도를 올려 귀환했다. 다음 날 보다 정밀한 관측을 위해 해미레가 투하됐다. 최초로 공개되기 시작한 동해 심해저 세계. 무인 잠수정 해미레는 오늘 이곳에서 대왕 오징어를 찾아낼 수 있을까? 1차 실험 때 문제가 됐던 추진기는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다. 온누리호와 해누비, 해미레 사이의 조종 시스템도 안정을 찾았다. 이제 조류의 흐름을 적절히 타면서 잠수정을 해저에 안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해미레는 1000m 지점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내려갔다. 마침내 1000m, 목표의 중간 지점에 도착했다. (1차) 실험 때 문제가 됐던 압력 보상기부터 추진기, 카메라까지 모든 장비가 순조롭게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심 1000m는 일본에서 대왕 오징어가 관측된 지점이기도 하다. 탐사팀은 모두 신경을 곤두세운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마침내 해미레가 2049m 울릉분지의 바닥으로 내려선다. 울릉분지의 심해저에서 가장 먼저 관측된 것은 대게였다.
해미래의 해저 2,000m 안착은 성공했다. 사전 정보에 의하면 바닥이 뻘이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개 몇 마리도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고요. 이걸 뜯을 거예요. 해미래는 로봇팔을 이용해 준비해간 태극기를 울릉분지의 심해저 바닥에 꽂았다. 심해저 2,000m 정복은 마치 로켓을 쏘아 달 표면에 깃발을 꽂는 일과 같았다. 그것은 최첨단 과학을 이용해 미지의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도전이다. 우리나라 동해를 우리가 만든 수중 로봇을 이용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태극기를 올려놓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모습을 드러낸 동해 심해저는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동해 해저 2,000m에서 우리는 끝내 대왕 오징어를 찾을 수 없었다. 이제 처음으로 해저면에 저희가 도착해서 저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 이제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동해 해저의 깊은 바다에 있는 신비한 자연 현상과 앞으로 더 나아가 각 지하 자원, 광물 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발전에 일보를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설의 심해 생물 대왕 오징어를 찾아 떠난 최초의 심해 탐사. 대왕 오징어는 아직 신비의 생명체로 남았다. 심해저 탐사가 끝난 한 달 뒤, 동해는 다시 전설 속 괴물의 이야기로 술렁거렸다. 부산 앞바다에 또다시 대왕 오징어가 나타난 것이다.